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키타큐슈 일가족 감금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직 파트 1 안 보신 분들은 꼭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파트 2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보셨다면 돌아가서 보고 다시 오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요. 진짜 악마처럼 가스라이팅해서 사람을 아예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 아예 무너지게 만드는 마스나가 후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후토시는 준코라는 여자를 자기 오른팔로 삼았어요.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결혼을 안 했고 둘이 사실혼 관계였는데 아이까지 낳은 거예요. 근데 후토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 절대 본인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대놓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남을 시켜서. 예를 들어 준코를 시켜서 살인을 하고 시신까지 처리하게 만들고, 돈을 뜯을 때도요, 그냥 달라, 돈 내놔, 이게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하니까 돈이 필요해. 네가 많이 먹으니까, 네가 잠을 많이 자니까, 너가 일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 통제해서 갈취하는 겁니다. 아주 악랄하죠. 그렇게 후토시는 같이 사업하자고 속인 30대 남성 쿠미호를 데리고 있다가 살해했어요. 그 시신은 아내 준코랑 쿠미호의 딸 유미에게 처리해라라고 말도 안 했어. 그냥 어떡하면 좋을까? 니들 감옥 가면 안 되는데, 그치?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유인해서 이 아내 준코랑 유미가 시신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쿠미호는 다른 가족이 없었나요? 실종 신고도 안 들어갔나? 네, 안타깝게도 실종 신고가 안 들어갔고 나중에 쿠미호 가족이 등장해요. 그것도 좀 기가 막혀요. 이 사건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후토시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이고 수배범이니까 일은 못하고 애는 둘이나 낳았고 바람도 펴야 하는데 동시에 여자 10명씩 만나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쿠미호를 탈탈 뜯어먹고 살해까지 했는데 이제 돈줄이 없네. 다른 타겟을 찾아야겠죠. 누가 좋을까? 자, 이때 후토시 눈에 들어온 사람은 죽은 쿠미호의 절친이었던 미나코입니다. 자, 미나코도 사진은 없어요. 가명이에요. 자, 후토시는 이번에도 거짓말로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무라카미라고 합니다. 저는 교토대 졸업을 했고요. 가와이주쿠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와이주쿠는 여러분 명문대 입시 준비하는 학원이에요. 되게 유능한 강사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히로시마의 무라카미 수군의 당주 집안입니다. 지금은 제가 학원 강사하느라 월 1,0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곧 기숙학원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 거예요. 저의 형은 도쿄대 의사입니다. 개구라예요. 후토시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야. 여기에 미나코가 넘어갔는데요. 미나코가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이혼까지 하고 진심으로 후토시를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름조차 모르는 껍데기인 남자랑 본명도 몰라요. 그럼 신나가지고 미나코가 크리스마스 때 고가의 커플 시계를 막 선물로 주고 그래요. 단단히 넘어간 거죠. 근데 미나코가 이혼하고 나니까 바로 후토시가 돌변합니다. 미나코는 아니 우리 결혼 날짜는 언제로 정할까요? 어디서 사이죠? 이런 얘기 하니까 히로시가 아니 이 여편네가 여자는 이혼하고 6개월 있어야 재혼할 수 있어. 좀 기다려. 이거는 여러분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여자에게만 이혼하고 일정 기간 혼인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유는 혹시 임신을 하게 되면 애 아빠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런 법이 있었대요. 이게 90년대까지는 6개월이었고요. 그 결혼 금지 기간이. 나중에는 100일로 줄었다가 이게 언제 없어진 줄 아세요? 2024년도에. 저는 그래 일본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나 했는데 없어진 게 불과 2024년도라고. 장난 아니죠. 자, 어쨌든 당시에 이제 이런 법이 있으니까 후토시가 이걸 핑계로 재혼을 미룬 거예요. 원래 학원 강사였는데 갑자기 난 내 꿈을 찾아서 소설가가 되겠어. 학원 따위 그만둘 거야. 회사 때려치웁니다. 그러면 미나코가 걱정이 되죠. 그래도 우리 생활비는 벌어야 하는데 애도 셋인데 걱정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미나코는 하이 그렇게 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제가 카바쿠라 가서 알바라도 할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은행에서 250만 엔, 한 2,500 정도 빌려가지고 후토시한테 갖다 줍니다.
또 미나코 명의로 키타큐슈 고쿠라 미나구에 아파트를 빌려서요. 여기서 동거를 해요. 근데 미나코가 이혼하고 아이들이 셋이었거든요.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후토시는 이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다. 생활비가 아까운 거지. 미나코. 그 첫째는 전 남편에게 보내고 둘째는 친정 보내자, 친정. 그렇게 당시 3살이던 어린 딸이랑 미나코랑 후토시랑 이렇게 셋이 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셋이 같이 살기로 한 바로 다음 날 띵동 아파트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코랑 아이 둘. 이때 준코가 둘째 낳아가지고 아들 둘이에요. 그리고 죽은 쿠미호의 딸 유미. 호토시는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자, 미나코, 여기 내 누나랑 조카야. 사정이 있어서 갈 곳이 없거든. 잠시만 여기 방 남잖아, 여기서 같이 지내자. 자, 이렇게 정말 기이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역시나 후토시는 점점 미나코한테 가스라이팅 하더니 앞서 토미오한테 했던 짓이랑 똑같이 해요. 똑같이. 미나코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전기 충격. 이 후토시 미친놈이 악어 집게 그걸 몸 막 여기저기 장착을 하거든요. 이때도 막 미나코 가슴에 꽂아가지고 심장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꽂아가지고 막 미나코가 실신도 하고 그래요. 어쩔 때는 여기 눈썹 여기 이렇게 딱 붙였는데 와, 이때는 미나코가요. 이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전기가 이렇게 번쩍하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후토시는 온갖 협박으로 도망가면 네 딸 죽여버릴 거야. 너 잘 모르나 본데 이 전기 충격으로 진짜 죽은 놈도 있어. 쿠미호 얘기하면서 겁박하는 거죠. 결국에는 원하는 게 뭐예요, 후토시가? 돈, 옷가네. 결국 미나코는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신용카드 대출받고 캐시미어 코트랑 금부츠랑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전당포에 맡겼어요. 왜 예전에 미나코가 후토시에게 선물한 커플 시계 있죠. 크리스마스 선물. 그것까지도 팔아서 돈을 만듭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미나코가 정신을 차려요. 내 빨리 이 미친놈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도망가지? 어떡하지? 근데 탈출할 기회가 없어요. 문이란 문엔 다 자물쇠 있으니까. 걸렸다가 진짜 후토시가 날 죽일 것 같아. 그래도 막 항상 마음은 도망가야겠다. 노리고 있다가 97년 3월에 한밤중에 기회가 생깁니다. 밤에 준코가 환기한다고 창문을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요. 지금이다. 빨리 도망가야, 내가 도망가야 우리 딸들 구할 수 있어. 가서 경찰에 신고하자. 그 순간 미나코가 후다닥 창문 틈으로 막 달려가서 그대로 뛰어내렸어요. 여긴 2층이었거든요. 맨션 M이 아니라 따로 미나코가 구한 아파트예요. 2층. 뛰어내리면서 미나코 허리뼈가 부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부여잡고 도망가야죠. 어떡해요. 보니까 막 준코가 위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어. 막 이미 막 이리로 갔어, 후토시한테. 이거 막 허리 부여잡고 막 인근의 어떤 사무실로 뛰어가서 살려주세요. 다행히 병원으로 갔어요. 이날 밤에 후토시랑 준코는 미나코 이거 어딨냐. 온 동네를 이제 들쑤시고 다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근데 걱정되죠. 미나코가 우리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 큰일 난다. 불이 나게 짐을 싸서 다시 맨션 M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근데 그 사이에 경찰들이 후토시 일행을 찾아 헤맸어요. 무엇보다 지금 미나코 딸, 3살 딸 그 집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신원도 몰라. 다 가명써. 그런데 정말 다행히 열흘 뒤에요. 미나코 전 남편 집 근처에서 3살 딸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이 아이가 어리니까 3살이니까 후토시가 생각하기에 그래 얘는 우리 얼굴 기억도 못할 거고 진술도 못할 거다 이제 판단하고 보내준 거예요. 어쨌든 천만다행이죠. 자, 그러면 이제 후토시는 뭐 할까요? 다음 타겟 찾아야죠. 돈은 생활비 다 써버렸고 만만한 게 이제 뭐 준코인데 자, 이번에는 야 준코 너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돈 마련하고 있는데 너 뭐해? 뭐하고 있어? 이제 네 차례다. 돈만 들어와라. 준코는 엄마 시즈미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 아기가 아파. 돈이 없어. 또 연락해서 엄마, 집에 불이 났어. 물건이 다 타버렸지 뭐야?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조금씩 받았는데 나중에는 시즈미도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못 준다고. 막 그러다가 이 시기에요. 후토시가 또 딴 여자가 생겨가지고 늘 그랬듯이 잠시 아들이 둘인데 준코랑 후토시 사이에 아들이 둘인데 첫째만 데리고 집을 잠시 나갔어요. 이때 준코가 엄마 시즈미를 멘션 M으로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이때 준코는 둘째 아들이랑 그리고 유미랑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즈미가 만약에 유미를 보면 어머 너 얘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유미는 욕실에 가둬두고 시즈미를 불렀죠, 엄마를. 시즈미는 이제 왔는데 속상하죠. 아이고 이거사, 네 아버지가 돈 주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난리야. 준코는 엄마 그러면 이 아이들이라도 좀 봐주면 안 돼? 좀 데려가 제발. 안 돼! 내가 어떻게 데려가? 준코는 그래도 늘 아이들에게 미안했다고 해요. 그냥 좋은 꼴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만이라도 친정에 맡기려고 했는데 후토시도 반대했고요. 친정 부모님도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준코는 어떻게 이제 답이 없죠. 빨리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집에서 더 이상 지원도 안 해주지. 그러면 이 돈을 내가 버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을 해야겠다. 응? 근데 아기들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떻게 돈을 벌어? 근데 결국에는 준코가요. 자기 고향 구루메로 갔어요. 구루메로 가서 준코 외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이때는 준코가 둘째만 데리고 있었으니까 할머니, 우리 엄마가 아기 데리러 올 거예요. 둘째 그냥 맡겨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이 아기가 나랑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준코는 돈을 벌어야겠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JR 구루메역에서 기차를 타고 온천이 유명한 유후인으로 갑니다. 여기서 어디 음식점, 기념품 가게, 여관 돌아다니면서요. 저기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다행히 어디 야키니쿠 집에서 숙식까지 제공을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준코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돈을 벌 수 있어. 돈 벌면 남편도 돌아오고 내가 돈을 벌면 이 돈으로 당분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준코는요. 뭐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경찰이 무서웠어. 왜냐면 나도 시신을 훼손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만 안전하면 됐다. 아이들만 괜찮다면 내가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후토시한테 갖다 주자. 근데 이 야끼니쿠 사장이요. 준코를 보아하니 뭐 이 아가씨가 돈을 좀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인근에 있던 스낵바 사장 마마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마마는 아가씨 그 손님 옆에 앉아서 그 얘기 잘 들어주고 하면 아마 버리는 야끼니쿠보다 나을 거야. 이때 마마가 봤던 준코의 모습은 참 사연 있어 보인다. 표정도 어둡고 머리 손질도 안 돼 있고 되게 남루한 인상이었어요. 마마는 준코한테 만엔 한 10만 원 주면서 내일부터 출근이니까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고 와. 준코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받았는데 그날 밤에요. 갑자기 준코가 사라졌어요. 편지 한 장 띡 남기고 갔는데 내용은요. 인사 없이 떠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젯밤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급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남편 후토시 그 사악했던 후토시가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 준코는 아이들이 걱정돼서 친정에 매일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여동생 리에코가 언니 후토시가 나가사키에서 죽었어. 절벽에서 뛰어내렸어.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도 통화 이렇게 듣고 있다가 후토신 죽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당장 돌아와. 준코는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후토시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진짜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후토시가 죽는 거 말고는. 근데 죽었대.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죄책감이 느끼고 살살했구나. 그렇게 준코는 돌아가는데 기차 탈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기차를 탈 수가 없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단 택시 타고 출발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 얘기 듣고 준코가 새벽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정말 그 스낵바 마마한테는 감사했다고 해요. 나를 좀 걷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맨션 M 입구에 도착을 하니까 아버지 다카시게가 기다리고 있어요. 2만엔 한 20만 원 정도 넘는 택시 요금 내주고 3층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현관문을 이렇게 싹 여니까
향냄새가 확 풍기고요. 어머니 시즈미, 여동생 리에코도 있어요. 다다미망 탁자 위에는 후토시 영정사진이 이렇게 딱 놓여있고 그 앞에 이렇게 향도 폴폴 올라오고 준코는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래요. 내가 유후인으로 가는 바람에 후토시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죽은 거 아닐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아빠인데 앞으로 어떡하지? 이 순간에도 준코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코 등 뒤에 있던 장롱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요. 준코는 뭐지? 하고 뒤를 딱 봤어요. 어? 후토시? 후토시예요. 막 홀령이 보이는 거예요. 후토시가 나랑 작별 인사하려고 아직 저승으로 안 갔구나.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 흐르는데 후토시 영혼이 썩소를 지으면서 아쉽게 됐구나? 이때 동생 리에코는 동생이에요. 친동생. 준코 몸을 덮치더니 그냥 뺨을 한 대, 두 대, 세 대 그냥 풀스윙으로 때리고요. 준코는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후토시도 준코한테 달겨들어요. 후토시 귀신이 아니에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장롱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온 가족이 작당하고 준코를 속인 겁니다. 후토시는 준코 옷도 벗기고요. 아니, 가족이 너무 기괴한 게 준코의 어머니, 아버지, 동생 아니에요. 말리기는커녕 동생이 준코 위에 올라타서 제압을 하고 엄마 시즈미는 울고 있는 둘째 아기 데리고 부엌으로 도망가요. 첫째 아들은 칼을 가져와서 엄마한테 준코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 이때부터 여러분 준코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리 증상이라고 하는데 준코가 후토시랑 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건 맞아요. 맞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걸 지우고 싶었나 봐. 나중에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90년대 후반입니다. 후토시는 단단히 화가 난 거죠. 어디 이게 도망가려고? 네가 뭘 해서 돈 벌 건데? 나중에라도 혹시나 준코가 유후인으로 도망가 버릴까 봐. 그 유후인에서 도와준 사람들 있죠. 야끼니쿠 사장, 스낵바, 마마 다 전화해가지고 준코가 직접 욕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월급을 쥐꼬리만큼 주는데 어떻게 이래요? 내가 일한 몫은 져야죠. 일도 안 했는데 마마는 황당한 거죠. 아니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미용실 값도 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야끼니쿠 사장 딸이 간호사였거든요. 그 병원에도 전화해가지고 어떤 간호사가 몰래 약을 빼돌리고 있어요. 야끼니쿠 집 딸이에요. 이거 다 후토시가 지시한 겁니다. 지독하죠, 지독해. 제가 이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는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있다가. 자, 이후에 준코는요, 더 심한 고문을 당해요. 완전 감금된 생활을 하는데 이걸 누가 감시했냐? 유미. 후토시는 피해자들을 서열 정리를 철저하게 했어요. 마치 원숭이 우리처럼 준코랑 유미랑 같이 있을 때는 준코가 위였습니다. 근데 준코가 유후인으로 갔을 때 유미가요, 첫째 아들 돌보면서 같이 밥도 먹여주고 똑같은 밥도 먹고 서열이 올라온 거예요. 서열이 바뀌었어. 유미, 너 준코 잘 감시해. 어느 날은 후토시가 준코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우체통에 편지 한 통 넣고 와라. 근데 이 편지가 연애 편지였어. 새로 생긴 여친에게 보낼 거. 뭐 우체통 갔다 오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죠. 근데 후토시가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왜 편지를 그 맨션 M이 있는 고쿠라 지역에서 우체통에 넣으면 그 도장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 지역 도장이. 이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 새 여자친구한테 시모노세키역까지 가서 준코에게 거기 가서 우체통에 넣고 와라. 거기 우체통에 넣고 와라 시킨 겁니다. 시모노세키는 고쿠라에서 기차로 한 20분 가야 돼요. 자, 이때 혼자 보내냐? 아니죠. 유미를 같이 보내요. 유미, 너 감시해. 근데 한편으론 그럴 거면 아니 유미 혼자 보내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유미도 혼자 보내면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2인 1조로 보내는 겁니다. 마치 북한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웃 감시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당시 준코는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도망갔다 왔으니까. 도망은 아니지. 한번 집을 나갔다 왔으니까. 그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전기 충격. 몸이 완전 만신창이었는데 막 힘들게 몸을 막 이끌고 자, 시모노세키로 갑니다. 열차 타고 이제 가서 우체통에 편지 넣었어요. 또 보고도 해야 돼요. 후토시한테 전화해서 편지 잘 넣었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준코랑 유미랑 둘이 돌아오는 기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간몬 해협이라고 있어요. 바다로 분리돼 있거든요. 시모노세키랑 고쿠라는. 그 해협의 긴 터널을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준코 머릿속에 복잡한 거예요. 같이 도망가면 되는데 그런 건 맨션 M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수조회에 있는 개가 여러분 한 마리가 도망 나가려고 하면은 밑에서 다른 개들이 못 나가게 막 잡아당기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터널에서 준코는 막 내가 가면 또 전기 충격 당하겠지? 언제까지 할까? 이제 거의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나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 그냥 도망치자. 도망쳐서 죽자. 터널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돼. 내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피해가는 사람 없을 거야. 후지산으로 가는 거야. 근데 유미를 따돌려야 하는데 어떡하지? 열차는 고쿠라 근처 모지역까지 왔어요. 모지에서 열차 문이 딱 열리고 사람들 오르고 내리고 이윽고 문이 닫힙니다. 하면서 그 방송이 나오는 그 순간에 준코가요, 전력을 다해서 열차에서 내려서 플랫폼으로 막 도망갔어요. 근데 이때 유미도 날렵하게 무슨 닌자처럼 이제 간발의 차로요, 열차에서 팍 내렸는데 준코가 이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일부러 이것도 시킨 거야. 슬리퍼 신으면 잘 못 뛴다고. 그 슬리퍼를 끌고서 역 계단을 막 올라가요. 유미도 뒤에서 미친 듯이 막 쫓아오고, 유미도요, 만약에 준코 아줌마 놓친다? 그럼 나도 죽는다. 그렇게 개찰구 밖으로 나와서 준코가 앞에 있던 택시를 딱 잡았습니다. 근데 기사님이 이제 이상하니까 출발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미가 택시 유리창을 막 쿵쿵쿵 쿵쿵쿵 그냥 깨질 것처럼 두드려요. 계속 쿵쿵쿵쿵쿵쿵. 준코는 막 이 쿵쿵쿵 소리가 망치로 내 막 뇌를 두들기는 것 같아. 이 장면을 목격한 주변의 사람들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뭐야? 무슨 일이에요? 뭐예요? 아니 뭐 경찰 불러야 돼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제가 해볼게요. 준코는 택시 안에서 경찰 안 되는데 난 그냥 이 길로 가서 그냥 죽어야 하는데 난 살인마인데. 결국에 체념하고 택시에서 내립니다. 사람들한테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경찰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 괜찮습니다. 경찰 절대 부르지 말아주세요. 유미는요 바로 후토시한테 전화해서 일러 바쳤어요. 후토시는 딱 듣더니 기다려. 내가 모지역까지 갈 테니까. 이때부터 준코는 더욱더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코 가족, 이게 의문이죠. 준코 가족은 딸이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후토시 가짜 장례식까지 돕고 같이 준코 때리고 왜 그랬던 걸까? 후토시가 준코 가족들, 이 오가타 가족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자, 후토시는 준코 가족을 찾아갑니다. 자, 가서 뭐라고 하냐? 장인어른, 장모님, 준코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요, 시신을 하나하나 훼손해서 바다에 버렸지 뭡니까? 이거 어떡한다. 어르신, 준코 그냥 두면요,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요. 아유, 무서워라. 내가 이런 살인마랑 어떡하실래요? 아니, 제가 애들 양육까지 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셔야겠죠? 여기에 부모님이랑 여동생 리에코까지 무너진 거예요. 이 집안이 여러분 시골에서 나름 유지해요. 세상 평온했는데 근데 이렇게 평화로운 농촌마을 집에서 내 딸이, 내 장녀가 자살 시도하고 결혼도 제대로 안 하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애까지 낳았는데 살인을 했다고? 그리고 뭐 지금 들어보니까 어디 도망갔다는데 애들까지 버리고 저런 몹쓸 것. 일본은 연좌제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여러분 츠토무 사건 기억나요? 아이들, 여자 아이들 살해했던 그 사건에서 츠토무 아버지가 나중에 다리에서 뛰어내려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오가타 부부도 만약에 정말 내 딸이 살인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것도 전통적인 시골에서는 더 했겠지. 근데 그래도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아무리 손가락질 당해도 신고는 해야지. 그게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근데 이 가족은 신고도 안 하고 자 모여서 고민을 했어요. 거의 매일 밤마다 맨션 M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요. 이 골칫덩어리 준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준코는 유후인에서 이제 일자리 구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죽었다고 합시다. 제가 죽었다고 하면 준코가 돌아올 거예요.
이게 먹힌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니까 이 엄마 아빠랑 여동생이랑 어이구 네가 사람을 죽여 네가 인간이냐 때린 거예요. 심지어 이 가족들이요, 준코가 전기 충격 당하는 것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가족은 초반에는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 딸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뭐랄까 안타깝고 불쌍하고 막 폭행당하고 있으니까 구해주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 딸이 살인마가 됐는데 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후토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래도 우리 딸을 위해서는 이 남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래도 딸인데 한번 말이라도 들어보고. 근데 이미 준코는요 자기도 나도 사람을 죽였고 시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본인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는 공범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지. 자, 이 시기부터요 원래 이 오가타 가족은 구름의 마을에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농사 짓고 농사일 끝나면 차 타고 2시간이 달려서 고쿠라로 옵니다. 거의 매일매일 와서 같이 뭐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맨션 M에서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 술을 마셔요. 근데 이것도 참 기이한 게, 후토시는 양반다리하고 딱 앉아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여기서 갑이 후토시 아니에요. 후토시 말 잘 들어야지. 나머지 가족들은 다 무릎 꿇고 정자세로 이렇게 무릎 꿇고 주먹 이렇게 딱 무릎에 올려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회의를 해. 회의는 결론이 뭘까요? 회의의 주제가 뭘까?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당시 준코 가족은 석 달 동안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총 4,350만 엔, 4억 넘게 후토시에게 건넸습니다. 토지랑 집담보대출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후토시는 돈을 뜯을 때 명목을 만들어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준코가 민폐 끼친 비용, 도망갔을 때 각종 경비, 심지어 준코가 예전에 그 엄마 시즈미를 멘션으로 불렀잖아요. 그때 유미를 욕실에 숨겼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것도 유미한테 위자료를 내야 된다. 한화로 1,500만 원 뜯겼습니다. 원래는 이 돈의 이제 명목이 뭐였냐면 준코랑 이혼을 해라, 이게 맞죠. 준코랑 이혼을 하고 우리가 거둘 테니 이혼하고 끝내자. 그러니까 후토시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더 뜯는 거예요, 위자료 쪽으로. 그리고 막판에 원래 이혼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후토시가 갑자기 아들 둘 양육권 절대 못 준다고 갑자기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코는 그건 안 되는데, 그래 나 하나 희생하면 되는데, 나는 아들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래도 내가 지켜줘야 돼. 그렇게 돈은 다 줬는데, 거의 뭐 5억 가까이 줬는데 돈만 주고 이혼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시기에 후토시는요 장인어른, 그 준코가 욕실에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 아마 배관의 증거가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 좀 교체해주세요. 이거 함정이에요. 장인까지 증거인멸을 가담하게 만들어서 오가타 집 가장을 먼저 무너뜨린다. 다카시게는 61세였습니다. 배관 자재들 직접 사와가지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뚝딱뚝딱 교체해요. 결국에는 딸이 범죄자면 나도 끝이다, 그 심정이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답답하죠. 답답한데 이게 이 맨션 M이라는 이 공간은 그냥 지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웬 이상한 사이비 종교. 이런 식으로 오가타 집안 식구가 한 명씩 후토시에게 세뇌당했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여동생 리에코의 남편 오가타 가즈야입니다. 가즈야가 여러분 전직 경찰관이에요. 오가타 집의 사위이자 양자로 입양된 아들인데요. 그래서 성이 오가타예요, 가즈야는. 원래는 후토시의 자리였죠. 후토시가 노린 자리, 가업 물려받을 수 있게. 그래서 후토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리에코랑 가즈야 결혼할 때, 처제가 결혼할 때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그 자식은 말이죠, 재산 탐내고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가즈야 귀에 들어가면서 결혼식 때 준코 언니인데 준코랑 후토시랑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즈야는 준코 얼굴도 제대로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우리 집 안에 사고 뭉치가 있다, 지금 집을 나갔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예요. 어쨌든 후토시는 가즈야
전직 경찰관이라고. 근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놈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짱구를 골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당시 후토시는 오가타 가족이랑 매일 밤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들의 비밀, 약점, 앞서 파트 1에서 쿠미호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약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비밀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점점 친해져가지고. 자, 이때 알게 된 것들 가지고 후토시가 가즈야에게 갑니다. 동생, 너 말이야, 이 집안에 속아서 입양된 거 알아? 토지 상속해준다고 했지? 그거 받았어? 아니요, 형님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래, 그래, 내가 안 받았을 줄 알았어. 그거 평생 안 준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처제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어? 처제,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도 있었고, 낙태도 했어.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처제가 결혼하고 바람도 폈어. 회사 사람이랑. 이거 다 꼬지른 거예요. 이거요. 리에코가 바람 못 피긴 했나 봐요. 근데 리에코가 정말 이렇게 자기 베프한테만 얘기한 건데 후토시한테 말려가지고 무심코 술 마시고 얘기한 걸 후토시가 가즈야한테 일러 바친 거죠. 괜찮아, 괜찮아, 동생. 내가 잘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가즈야도 후토시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이 오가타 집안에 대해서 쌓아놓은 거 있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장모님이 반찬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거 다 낭비인데. 그리고 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뭘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지 후토시는 더해요. 그치? 오가타 집안은 형편없어. 체면만 중시하고 그 썩어 문드러진 가족이야. 사실은 좀 맞아야 돼. 내가 요번에 그 기회를 줄게.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맨션 M에 이제는 후토시가 가족 회의 소집할 때요. 가즈야는 원래 안 왔거든요. 근데 가즈야도 와요. 같이 와서 이후에는 이제 점점 당했어. 이 장인 장모 여동생까지. 그래서 장인 장모를 때립니다. 후토시가. 그리고 가즈야한테도 동생 뭐해? 해야지. 너도 때려야지. 그래서 가즈야가 네, 그럴까요? 이러면서 진짜 장인장모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빡 때리고요. 자기 와이프 리에코도 폭행을 해요. 옆에서 후토시는 더 세게 때려! 더 세게! 가족들은 이미 당해서 그냥 맞고 있어요. 후토시는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 동생 부부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니까 결국에는 리에코랑 가즈야가 이혼하려고 준비도 하거든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원래는 장인, 장모, 리에코 이렇게 셋만 맨션 M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이제는 가즈야도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가즈야의 아이들 9살 아야랑 4살 유키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이 사건이 더 끔찍한 게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즈야가 그래도 장인장모 맞고 있고 그러는데 아이들 안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후토시가 계속 여기 고쿠라에 와서 축제도 보고 아이들 방학도 보내야지 집요하게 권유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방학 때. 그럼 여름방학 끝나면 다시 고쿠라로 가야 하는데 이 학교에는 아이들 구마모토로 전학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구마모토로 이제 가긴 했는데 위장 전입 비슷하게 주소만 등록해 놓고 아이들 학교에 안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신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은 고코라, 맨션 M에서 다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좁은 맨션에 보자. 준코랑 후토시, 그리고 이들의 아들 둘, 그리고 유미, 또 준코의 부모님, 이 오가타 부부, 그리고 준코 여동생 리에코랑 리에코 부부 가즈야랑 같이, 그리고 리에코랑 가즈야의 자식 둘, 이렇게 같이 산 거예요. 이 좁은 방 안에서. 끔찍하죠. 자, 그리고 후토시는요, 가즈야랑 리에코 부부에게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게 했어요. 이것도 후토시가 늘 해오던 패턴이거든요. 직장 그만두게 해서 경제적으로 나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거지. 돈을 벌어와라 이게 아니라 너가 있는 돈을 나한테 다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즈야에게도 준코가 사람을 욕실에서 죽였어. 이거 발각되면 우리 집안 끝이야.
역시 타일에 증거 남아있을 텐데 이거 뜯어 고치는 게 낫겠지? 가즈아는 타일을 새로 교체합니다. 혼자서. 이것도 뭐 후토시가 도와주는 거 없어요? 가즈야 혼자 해요? 이런 방식도 살인에 가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린 같은 공범이다. 우린 공범이야. 경찰에 신고 못해. 자, 이 시기에도 준코의 이제 친정 사람들, 오가타 가족이라고 할게요. 오가타 가족이 완전 이제 서서히 잠식당한 거예요, 후토시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집에서 완전히 감금된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낮에 일하고 들어오고, 낮에 일하고 들어오고. 근데 후토시가 나중에는 가즈한테, 저기 동생, 고속도로가 너무 비싼데, 그 이용하지 마. 원래는 구르메에서 고쿠라까지 2시간 거리거든요. 고속도로로. 근데 국도로 3시간 달려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맨날 밤마다 술 마시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니까 졸음운전해가지고 사고까지 나요. 근데 병원도 못 갔어요. 후토시 못 가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구름의 마을에서 이 오가타 집안 친척들 있죠. 눈치를 챈 거예요. 아니 준코 아버지는 다카시게는 원래 되게 성실하고 밝고 농협에서 이사직이었거든요. 회의한다 그러면 깔끔하게 양복 딱 입고 왔는데 언제부턴가 고무 슬리퍼 질질 끌고 머리도 막 산발이고 수염도 안 깎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너 좀 이상하다. 다카시게의 남동생이 형님을 설득합니다. 형님, 요즘 왜 그런 겁니까? 그 행세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계속 돈을 빌리고 다니세요? 농지도 담보 잡고 그랬죠. 지금 형님 보니까 그 큰 사위한테 단단히 속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말렸어요. 친척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다카시게는 몽하니 눈빛이 좀 이렇게 초점이 나가가지고 아니야, 우리 사위 좋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나중에 꼭 성공할 거야. 주위에서 아무리 막 설득해도 뜯어 말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결국에는 오가타 집안 사람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형님, 다카시게 융자 왜 받은 거예요? 돈 어딨어요? 후토시한테 준 거죠? 지금 형수님이랑 리에코랑 그 아이들 다 어딨나요? 추궁해도 절대 말은 안 해요. 그래도 친척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다카시게 할아버지 명의로 된 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팔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약간 집안 그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후토시가 시킨 거죠. 그래서 친척들이 논에 가등기를 해서 못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후토시랑 준코는 지명 수배범이거든요. 사기, 협박, 손괴죄. 공소시효 7년 남아있던 그 상태였는데 경찰에 신고했어요. 친척들이. 그렇게 경찰에서 구루메에 있는 준코 집을 찾아왔는데 안 보이죠. 이 오가타 가족이 준코 엄마 아빠가 준코랑 후토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원래 알면서 맨션 M 주소 알면서. 그래서 경찰들은 구루메에서만 한동안 잠복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자, 이 소식을 후토시가 알게 됐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잡히면 어떡해? 전부 다 맨션으로 모여! 그때부터 다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준코 부모님, 다카시게와 시즈미, 여동생네 아이들 모두 맨션 M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감금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 시점에 후토시는 이미 뜯어먹을 거 다 먹었어요. 오가타 가족에게만 최소 6,300만 엔, 6억 원 정도 챙겼다고 합니다. 이걸로 생활비하고 월세 내고 자동차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 바람 필 거 다 피고. 근데 웃긴 게 뭐냐? 6억 원이면 많이 뜯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차용증까지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하찮은 걸로 당신네들이 나한테 빚을 졌다 이렇게 차용증을 쓰게 하는데 뭐가 있냐면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한 통에 몇백만 원. 밥을 먹었어요. 빵 조가리 좀 먹었어. 그럼 너네 식비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일단 돈은 다 뜯었고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집에 가둬두고 지가 하고 싶은 고문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지. 현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외출 전면 금지입니다. 함부로 못 나가요. 한 발자국도. 그리고 가끔 대표로 한 명이 구름의 집에 가서 오가타 본가로 가서 우편물을 가져오게 하는 게 다였어요. 그마저도 외출할 때에는 15분마다 전화로 보고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냐고요. 현관문을 열면 부엌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족들이 일렬로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집에 이렇게 일렬로 얼마나 기괴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통로를 등지고 뒤에 이렇게 현관문이 있고
등지고 서 있어야 돼요. 대화 금지, 무조건 침묵, 조용해야 돼요. 잠은요, 부엌에서 쪽잠을 자는데 이불 없고요, 난방기구 없어요. 먹는 거는 하루에 한 끼, 두 끼도 아니에요. 이제 한 끼. 편의점 도시락이나 뭐 라멘 이런 거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안 주고 식빵, 과자 부스러기. 근데 이걸 먹을 때도 쭈그려 앉아가지고 빨리 먹어야 합니다. 한 7분에서 8분 사이에. 빨리 못 먹으면 전기 충격. 이것도 사망한 쿠미호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화장실 마찬가지예요. 허락받아야 하고 소변은 페트병에 보고. 이 가족 전체가 후토시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렇게 집단으로 세뇌를 당할 수 있죠? 제일 고통스러운 건 전기 충격이었습니다. 후토시는 진짜 별의 별걸 다 트집 잡으면서 고문을 하는데요. 여동생 리에코가 대답을 할 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안 하고 네, 네 이렇게 아하이 아하이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리에코 너 네라고 간결하게 말해. 알았어? 네. 또 전기 고문. 그리고 피해자들은 서열 정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최고 서열이 있고 낮은 서열이 있고. 보통 낮은 서열이 전기 고문을 제일 많이 당해요. 그리고 서로 감시하게 해요. 도망가나 안 가나, 잘못하나 안 하나. 감시 잘해서 꼬지르면 서열 올라가고, 꼬지름 이제 많이 당하면 서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가족들 다 이제 하나하나 음해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낮은 서열이 누구였냐면 아버지 다카시게였습니다. 가장 높은 서열은 가즈야예요. 그러니까 왜 다카시게를 서열 최하위에 뒀을까? 가장을 무너뜨려야 이 집이 이제 다 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본 거예요. 아버지가 전기 고문 당하는데 어떡해. 나중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이젠 우리 재산도 없고 친척도 우리가 다 배신했고 우리 돈도 다 후토시한테 줬어. 그냥 이렇게 된 거 우리 돈도 없는데 후토시한테 의존하면서 살자. 더 충성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사례랑 비슷하냐면 유대인들 학살할 때 있죠. 나치 수용소에서 이 수감자들을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명은 나치 대원들 말을 잘 듣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나치 대원들은 유대인들을 언제라도 죽일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 대원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원들이 시키는 말 더 잘 듣고 따르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나치 앞잡이가 돼요. 그러면 동료 수감자들, 나도 유대인, 너도 유대인인데 나는 나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료 수감자들 감시해, 폭행하고 살해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당시 있었어요. 이 똑같은 현상이 맨션 M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97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이날 오가타 가족 중에 첫 사망자가 나왔어요. 후토시는 준코한테 야 다카시게한테 전기 고문해. 준코한테 자기 아빠를 전기 충격하라고 시킨 거예요. 당시 다카시게는 위궤양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회복하고 있었는데 아직 회복도 다 안 됐는데 왜 이것도 왜 하게 됐냐면 준코가 폰즈 소스를 찾는다고 냉장고를 막 뒤적거렸어요. 후토시가 준코 너 때문에 냉장고 안이 엉망이 됐잖아. 버럭 화를 내더니 아빠 전기 고문하래.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이가 없는데 가족들이요. 준코가 잘못하면 대신 내가 폭행당한다. 이런 각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기 고문할 때는 이제 항상 이유도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비록 말도 안 되는 이유더라도. 준코는 아버지 의자에 앉혀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딱 앉았어요. 괜찮겠어요? 물어보니까 다카시게가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괜찮아, 괜찮아. 결국 다카시게는 사망했습니다. 후토시는 다카시게 시신을 안방으로 옮겨두고요. 야, 다 모여. 회의하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도 절대 자기가 지시 안 해요. 이들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지. 장례를 치르면 경찰들 수상하게 여기겠지? 그럼 다 체포되겠네? 이를 어쩌나? 그럼 준코가 했던 짓도 다 드러나겠네? 그러면 요가타 집안 사람들 공무원도 있는데 잘릴 거고 시의원도 있는데 잘릴 거고 그 민폐가 참 클 거야? 그치? 이때 어머니 시즈미는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토시가 아이 뭐 시키는 대로 하다니 뭐 그런 소리를 난 몰라 그런 거 모르거든. 방법은 준코가 다 알 거야. 내가 돈은 빌려줄게 돈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신 훼손할 때 도구가 필요하니까 뭐 칼, 톱 이런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 살 돈은 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시즈미, 리에코, 가즈야 그리고 준코 앞서 사망한 그 쿠미오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 고유정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때 이제 준코가 기억을 하죠. 그때 그렇게 처리했는데 냄비, 믹서, 페트병 버리니까 감쪽 같더라. 다카시게가 사망한 지 2달이 지났어요. 98년 1월 20일. 이 무렵에 집중적으로 정기 고문당했던 사람은 어머니 시즈미였습니다. 시즈미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막 크게 냈거든요. 근데 후토시가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욕실에 들어가. 욕실은 이제 서열 최하위인 사람은 욕실에다가 넣어뒀어요. 욕실에 가두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건지 자 어느 날 후토시가 어이 다들 모여봐 또 회의를 하는데 이번엔 후토시가 짜증내면서 아니 저 노인네는 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밖에서 누가 들으면 어떡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더 이상 여기 둘 수 없겠어. 그러니까 준코랑 리에코가 어떡하지? 엄마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저기 다른 맨션을 구해서 거기로 옮길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름 이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후토시는 그걸 말이라고 해. 돈 들잖아. 니들 나한테 빚 얼마야? 너 얼마야? 너는 얼마야? 언제 갚을 거야? 그리고 시즈미가 나가서 여기 있었던 일 말하면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시즈미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기 충격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크게 냈어요.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후토시는. 누가 신고할까 봐. 그래서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시즈미 어떻게 할 거냐고. 니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시즈미가 나가서 여기 있었던 일 다 말하면 너네가 사람 죽이고 시신까지 훼손하고 그거 풀면 어떡해. 경찰 오면 곤란해지는 건 너네들이야. 나 아니고 너네들. 1시간 줄게. 결론데. 그렇게 자리를 뜨려고 하더니 내가 돈은 빌려줄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다카스게 시신 훼손할 때 구매한 도구들 그거 살 때도 후토시가 돈 빌려주겠다고 차용증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빌려주겠다. 이 말은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해. 결국에 2시간 만에 준코는 후토시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토시는 만족스러운 표정 지으면서 그래? 너희가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결국에 시즈미는 자식들에게 목이 졸려서 사망했어요. 1월 하순, 이게 여러분 지금 다 몇 달 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월 하순, 후토시는 맨션 M에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새로운 맨션을 구해요. 여길 맨션 V라고 할게요. 가족들을 분리하는데요. 후토시랑 준코랑 또 이들의 아들 둘, 또 리에코랑 첫째 아야 이렇게는 새로운 맨션 V로 갑니다. 자, 원래 있던 맨션 M에는 가즈야랑 가즈야의 둘째 아들 유키 그리고 유미 아직도 있어요. 유미가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후토시가 리에코랑 가즈야 부부를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둘이 혹시나 결탁해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 또 수상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무렵에 리에코가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화장실 쓸 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요. 그게 후토시가 통제하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러면 리에코가 생리할 때 화장실에 가면 준코는 앞에서 생리대를 한 개씩 줬는데 이상하다. 생리 안 하네? 아주 높은 확률로 리에코가 후토시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후토시가 리에코를 뭐 되게 총애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욕실을 가뒀거든요. 이제 마지막 서열은 최하위 서열은 리에코예요. 욕실을 가뒀어요. 평소에도 잘 때도 욕실에서 지내게 해. 딸이랑. 자, 그러다가 98년 2월 9일 저녁에 욕실에서 리에코랑 딸 아야랑 둘이 막 큰 소리로 싸운 거예요. 아야,
후토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야는 아니야 엄마 후토시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한바탕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걸 듣고 있던 후토시는 표정이 싹 바뀌더니 이것들이 미쳤나. 욕실에서 큰 소리로 싸워? 자, 이날 저녁 10시에 준코한테요. 당분간 맨션 M에서 지낼 거야. 거기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몇 명은 맨션 V로 이사를 왔는데 맨션 M 그 잔혹한 막 시신 훼손 살인 전기 충격 이게 벌어진 맨션 M으로 가서 지낼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학대 아니면 살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후토시랑 준코랑 아이들, 리에코, 아야까지 다 우르르 맨션 M으로 가요. 예전처럼 그 좁은 데 같이 들어갔는데 도착하자마자 후토시가 리에코한테 넌 욕실로 들어가. 리에코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욕실로 들어가요. 원래 리에코는 이제 욕실 감금 생활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는 준코랑 가즈야랑 아야한테 나는 지금부터 잔다. 지금 오가타 집안에 대해서 상의해보고 결론 내봐. 얼른. 빨리 안 해? 빨리 해! 해! 하면서 세면실 문을 열어줘요. 세면실은 욕실이 아니에요. 욕실이랑 분리된 공간. 바로 옆입니다. 문을 딱 여니까 준코랑 가즈야랑 막 쭈뼛쭈뼛 하면서 세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후토시가 세면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들어가서 니들끼리 뭔가 논의를 해라라고 시켰는데 이제 고민이 되죠. 준코는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리에코를 죽이라는 걸까? 가지야는 아마도 그렇겠죠. 아 그럼 뭘로 죽여야 되지? 전기줄로 죽이는 게 나을까? 근데 진짜 죽이라는 게 맞나? 가즈야는 제가 그럼 다시 후토시한테 물어볼까요? 안 돼. 그럼 또 전기 고문 당할 거야. 뻔하지 않아? 맞아, 맞아. 리에코 죽이라는 게 맞을 거야. 좀처럼 이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후토시는 리에코를 직접 죽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결론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즈가 너무 답답해서 후토시한테 물어보려고 이제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못 물어봤어. 못 물어보고 다시 이제 와서 어떡하지? 리에코 죽이라는 건가? 어떡하라는 거지? 결국에는 준코가 좀 있으면 후토시가 일어날 거야. 그 전에 끝내야 돼. 그리고 리에코도 살아있어 봤자 괴롭기만 할 거야. 가즈야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결국 가즈야는 아내를 본인 손으로 살해했어요. 자, 얼마 뒤에 후토시가 잠에서 깼어요. 저벅저벅 욕실 앞으로도 왔는데 준코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요. 후토시가 이렇게 문을 끽 열더니 아니 니들 미쳤어? 무슨 짓 한 거야? 아니 사람을 죽인 거야? 순간 준코랑 가주야는 그 뜻이 아닌가? 우리가 오해했나? 야, 니들 진짜 악마구나. 저주받을 짓 했네. 야, 이거, 니들이 멋대로 한 거니까 빨리 처리해. 빨리. 준코랑 가즈야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치겠어, 진짜. 그 준코가 이때에도 죄책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오해해서 리에코를 죽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막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이라고 한 거 맞아요. 이거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후에 이들은 리에코 시신 처리하고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후토시의 전기 충격은 점점점 심해졌어요. 왜냐면 야, 니들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 했어. 리에코 왜 죽였어? 남아있는 준코랑 가즈야에게 더 심하게 하는 거지. 아주 그냥 독사 같은 놈이에요. 자, 이제 오가타 집안 사람은 불과 한 달 반 사이입니다. 한 달 반 동안 7명에서 4명으로 줄었어요. 리에코가 죽은 뒤 서열 최하위 누굴까요? 가즈야였습니다. 최하위가 욕실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기 충격도 집중적으로 받는데 자, 먹는 건 하루에 한 번. 마요네즈 바른 식당. 이거 딱 8장 줘요. 성인 남성한테. 98년 3월 하순 무렵에 가즈야는 몸이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얼굴은 푹 꺼져 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요. 다리에는 살은 빠졌는데 부어 있는 거예요. 퉁퉁. 종아리랑 허벅지랑 크기가 거의 같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기저귀를 차요.
그런데 이때도요, 후토시가 좀 만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 만나러 가야 한다고 뭐 운전도 시키고 그래요. 결국에는 98년 4월에 가자야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후토시는 준코에게 처리해. 가즈야도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아이들만. 유미도 미성년이에요, 유미도. 준코는요, 부탁을 했어요. 아야랑 유키. 유키는 이제 아야의 동생이에요. 이 둘은 친척 집으로 보냅시다. 생활비도 없는데 그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후토시가, 아니, 그러다가 아야가 다 불어버리면 어떡해? 친척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니야. 안 돼.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코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후토시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후토시가 아야는 같이 죄를 저질렀으니 여기서 벌어진 일을 말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유키는 죄가 없잖아. 유키가 나중에 커서 우리 협박하면 어떡하지? 미리 입막음을 해야겠다, 그치? 아무래도 유키랑 아야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할까 준코? 어떡하지? 고민 좀 해볼래? 이거 죽이라는 말이에요. 유키는요. 자, 잠시 사진을 이렇게 짧게 보여드릴게요. 아니, 너무 이게 유키가 남동생이고 이제 아야가 누나예요. 근데 유키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고요. 엄마 아빠 죽은 줄도 몰랐어요. 근데 무슨 유키가 뭐 커가지고 협박을 해. 그냥 후토시는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사람들 하나하나 없애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키도 살해당했어요. 5살짜리 아이예요. 자, 그렇게 유키가 죽었어요. 유키가 죽고 나서 준코는 그래 이제 아야는 살았다. 유키가 죽었으니까 아야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토시가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로 말했거든요. 근데 후토시가 뭐 말하는 게 진실이 있나요? 다 거짓말이지. 98년 6월 7일 유키 살해되고 3주 뒤에 아야도 살해됐습니다. 후토시도 이번에 자기 손 쓰지 않았고요. 준코랑 유미에게 살해당했어요. 아야는 이 맨션에 와서 여름 방학이라고 고쿠라 축제 보러 가자 해서 아빠 손에 이끌려 왔는데 살인자로 이용만 당하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 1년이 안 된 이 시간 동안에 오가타 일가족 6명이 살해됐습니다. 준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 조카 둘. 이게 한 사람이 가스라이팅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겨요? 저는 진짜 이래서 그래 이래서 사이비 종교가 있구나 무서운 거구나. 사이비 종교도 그 안에서도 사람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결이 같은 것 같아. 후토시는 그냥 살인마, 그냥 범죄자 아니에요. 역대급 악마고요. 절대 내 손은 더럽히지 않는다. 사람들을 조종해서 살인한다. 인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가타 가족은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했는데 후토시가 보자 곳간에 쌀이 떨어져 가네? 아니 거의 10억을 뜯었는데 피해자들 다 해서 그 돈 어디 갔나? 뭐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듬해 여름이었습니다. 후토시는 새로운 타겟을 찾았어요. 쌍둥이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전업주부 미치코라고 할게요. 미치코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혼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후토시에게 딱 걸려든 거지. 앞선 상황에서도 이런 비슷한 피해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후토시는 빨리 이혼해라. 이혼하고 그 아이들 위험하니까 내가 고쿠라에 있는 아파트 하나 구해줄게. 당분간 아이들 여기 맡겨. 내 조카가 아이들 잘 보거든. 안심하고 양육비만 줘. 그 조카는 유미예요. 유미. 후토시는 그 고쿠라 아파트에서 미치코의 쌍둥이 그리고 후토시 자기 아들 둘 데려다 두고 유미한테 키우게 했어요. 그렇게 미치코는 2년 반 동안 3,300만 엔, 3억 3천만 원 정도를 양육비로 줬습니다. 이거 다 뭐 후토시가 먹고 쓰는 거죠. 유미도 앤데 유미도 미성년이에요. 그런데 2002년 1월에요. 당시 유미가 17살이에요. 유미가 몇 살에 왔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와가지고 지금 17살이 됐습니다. 거의 7년간 감금 생활했고요. 지쳤죠. 많이 지쳤죠. 그리고는 언젠간 나도 죽을지 모른다. 하루하루 살아오른 판인데
2002년 1월에 드디어 유미가 용기를 내서 새벽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죽은 아빠의 부모님인 거죠. 쿠미호의 부모. 후토시 몰래 걸어서 할머니, 지금 아저씨가 목욕하고 있어서 전화하는 거야. 아침에 5시쯤에 그쪽으로 갈게. 기다려. 이 손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근소근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게 무슨 소린가? 아저씨는 누구야? 잠도 안 오고 기다렸어요. 새벽 5시에 띵동. 유미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 이때 유미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청바지에 점퍼를 입고 왔는데 문 열고 들어오더니 다급하게 문을 막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울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 그거 막 먹고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서 이제 물도 받아가지고 샤워도 하고 그렇게 재웠더니 드디어 유미가 깨서 안정을 찾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 유미 얼굴에 이제 멍이 가득하고 또 할머니가 슬쩍 유미 옷 갈아입을 때 이렇게 보니까 몸에도 막 여기저기 멍이 있어요. 유미야 누구한테 맞았니? 아빠예요. 네 애비가? 아니 세상에 원래 정말 상냥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변했어? 어딨어? 당장 내려와. 내가 혼내줄게. 아빠는 출장이 많아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미가 차마 아빠가 죽었다. 제가 그 시신을 훼손했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경찰에 잡혀가니까. 유미 17살밖에 안 됐어요. 쿠미호의 부모님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아들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미가 2살 때 쿠미호가 이혼을 했는데 그 뒤에는 뭐 다른 여자랑 동거도 하고 잘 사는 줄 알았대요. 회사 그만뒀다 이 얘기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 이후에 회사 그만두고 이후에 후토시한테 완전히 잡혀 있었죠. 다행히 이제 유미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후토시한테 안 들키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때 건강보험에 가입도 새로 하고 건강보험이 아예 없었대요. 가입도 하고 근처에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려고 면접도 보고 좀 새로운 생활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살았다. 난 이제 후토시 아저씨만 없으면 찾아오지 않으면 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미는 할머니 집에서 샤워하고 잠옷 차림으로 머리 이렇게 탈탈탈 털면서 딱 나왔는데 거실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할머니 누가 왔어? 안녕 유미야. 너 데리러 왔어. 거실에 후토시가 앉아있네. 그 순간 유미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쿠미호 죽은 거 모르나요? 몰라요. 뭐 사망 신고도 안 돼 있고 시신도 찾을 수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제 좀 잘 살려고 하는데 그때 후토시가 재빨리 할아버지한테 아유 유미가 지 아빠를 많이 무서워해요. 제가 맨날 도둑질하고 신나도 피고 나쁜 짓만 하니까 그 쿠미호가 많이 때렸거든요. 아유 또 맞을까봐 불안한가 봅니다. 자기 아빠 죽었는데 쿠미호 죽었는데 태연이 거짓말하면서 똑바로 이렇게 유미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말하는 거지. 나 안 따라가면 네가 한 짓 다 불어버린다. 이때 후토시가 귀신같이 알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알고서는 자, 그런데 후토시 옆에 20대 여성이 같이 앉아 있는데요. 중코 아니에요? 중코 아니고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에이그 이거사 이러면서 유미 막 노려보고 후토시 옆에 쫙 들러붙어 앉아가지고 팔짱 끼면서 후토시 막 입에 과일 넣어주고 그래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유미의 고모입니다. 죽은 유미의 아빠, 쿠미호의 누나, 마사코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게 진짜 정말 소름 돋는 게 나오는데 마사코가 후토시랑 약혼한 사이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6년 전이에요. 쿠미호가 살아있을 때 이때 한참 이제 후토시가 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쿠미호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누나 나 사업하니까 좀만 보태줘. 그때 마사코가 10만 엔, 100만 엔 주면서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 후토시가 함께 나온 거지.
쿠미호는 아 여기 누나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소설도 쓰고 미국 영주권자에 가끔 나사에 초빙돼서 일도 해주고 그래. 이러면서 막 줄줄줄줄 막 소개를 하더래요. 후토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특히 뭐 유부녀 만나가지고 이혼시키는 게 특기니까 며칠 뒤에 마사코에게 전화한 겁니다. 데이트하자고. 당시 마사코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거든요. 마사코도 뭐 남편하고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후토시는 당당하게 이혼해. 내가 다 책임질게. 이혼하라고. 그리고는 초반에 엄청 잘해줘요. 마사코 빚도 갚아주고요. 그 돈 다 오가타 집안 돈이었지. TV가 고장났다. 그럼 바로 한 개 떡하니 사주고 가라오케에서도 스윗한 노래를 불러주는데 후토시가 했던 말 중에 이제 마사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미사일 기술자로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다녀왔어. 아이들이 죽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전쟁이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울면서. 마사코는 이렇게 여린 사람 내가 보듬어줘야지. 진짜 미친놈이죠. 진짜 미친놈. 결국엔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후토시가 바쁜지 연락이 잘 안 되더래요. 그냥 뭐 몇 달 동안 못 만나는 달도 있고 뭐 뜨문뜨문해. 근데 마사코는 아유 그래 우리 남자친구 바쁜 사람이니까 늘 기다렸는데 유미가 탈출했을 때 후토시가 이제 딱 촉이 온 거죠. 얘가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지 공무원 아니면 할아버지 집이겠지. 오랜만에 마사코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마사코 잘 지내지? 아, 내가 요즘 나사에서 로켓 연구하고 있거든. 여기 잠수함이야, 잠수함. 좀 들리지? 여기 잠수함 아니거든. 신기하지? 마사코는 막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러고 있고. 근데 말이야, 당신 조카 유미 만났어? 어, 얼마 전에 연락 왔던데 통장 만들고 싶다고? 지금 우리 부모님 댁에 와 있어.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후토시 뭐라고 했냐? 걔가 내 가방에서 150만 원을 훔쳤어. 1,500 정도. 그래서 지 아빠한테 맞았다고 집 나가버린 거야. 요즘 유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후쿠오카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글쎄 유미가 마약 운반책이라네.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 더 위험한 짓 할지 몰라. 어디 아버님 댁이 어디 있다고? 아, 그럼 이참에 우리 결혼 얘기도 하고 곧 찾아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모는 아유 유미 이 기집애 이 영특한 거 그래놓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생하고 있어? 자 후토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뭐 특기가 이 조동아리 나불거리는 거니까 다 구워 삶아 버리는데요. 자기가 쿠미호를 죽였잖아요. 근데 쿠미호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 쿠미호 소장님께서 아주 바빠요. 전국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소장님이 만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자들 가게도 하나씩 턱턱 차려주고 아유 저 잘 나가요. 이러니까 쿠미호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신나가지고 막 입이 막 귀에 걸렸어요. 아유 그래 우리 아들이 원래 그 큰 물에서 놀 애였어요. 잘 좀 부탁합니다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유미는 교육이 좀 필요한 아이입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유미는 완전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싫어요. 싫어. 안 갈래요. 할머니 나 안 가. 유미는 알죠. 내가 여기서 간다? 죽는 거예요. 나 죽는 거야. 필사적으로 의자를 부여잡고 못 가겠다고 했는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유미 팔 잡아당기면서 이거사 가야 돼. 너 가야 돼. 되려 할아버지가 후토시한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오늘은 여기서 재우고요. 제가 내일 데려다 주겠습니다. 후토시는 안 됩니다. 오늘요. 오늘 당장 지금 가야 돼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훈육이 필요하다면 오늘 데려가시고 내일 제가 다시 유미를 데려오겠습니다. 유미야, 할아버지가 꼭 데리러 갈게. 결국 유미는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막 눈물이 툭툭툭툭 흐르고 이때 급하게 쪽지를 남겼어요. 할머니한테 몰래 주면서 할머니 나중에 아저씨 가면 읽어봐. 유미랑 후토시랑 다 떠났어. 그러고 할머니가 쪽지를 펼쳐보니까 아저씨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꼭 데리러 와야 돼.
다음 날 할아버지가 후토시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데리러 가려고 어딘지 위치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웬 여성이 받았어요? 준코예요. 누구요? 유미요? 아, 유미 미용기숙 학원에 들어갔는데 당분간 안 올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했는데 근데 그 뒤에는 유미가 전화를 받았는데 할머니, 집에 안 가. 건강보험도 당장 취소해. 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 이것도 후토시가 시킨 대로 말한 거예요. 아예 연 끊게 하려고. 돌아온 유미는 맨션 V에 감금돼가지고 혈서로 2번 다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 혈서 벽장에 미닫이문에 잘 보이게 딱 붙여두고요. 매일매일 지켜보게 했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유미 보내고 나서 잠도 안 오고 아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면 찾아갈 텐데 집 주소도 몰라. 그리고 참 어이가 없는 게 유미 고모도 아니 후토시 약혼녀 아니에요. 집 주소 모른대. 더 이상 연락도 안 되고 잠수 탔어요. 그러니까 더 무섭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게 무슨 일 있는 건가. 유미가 언제 연락이 올까 계속 기다리다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밤 12시쯤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미였어요. 할머니 나 내일 아침에 나갈 거야. 5시쯤 전화할게. 그래 아가야. 꼭 나와야 한다. 자, 유미가 2번째 탈출을 시도하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잠도 못 자서 새벽 5시, 5시 반, 6시. 근데 전화가 안 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다가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따르릉. 여보세요? 할머니 나 고쿠라 국도에 있는 어디 건물 주차장이야. 노부부는 얼른 차를 몰아서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미가요 주차장에서 막 누가 쫓아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막 두리번 하다가 할아버지 차 발견하고서는 울면서 막 전력 질주로 막 달려가지고 뒷좌석에 올라타요. 할아버지는 빨리 차 몰고 집으로 가는데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여보 집에 먼저 들어가 있으세요. 내가 유미랑 할 얘기가 있어. 그렇게 할아버지랑 유미랑 한적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유미야, 네 아빠가 죽었지? 이 세상 사람 아니지? 이때 잠자코 있던 유미는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빠가 살해당했어.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떠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할 줄은 예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야 이거 살인사건 아니냐.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드디어 경찰서로 갔어. 근데 유미가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7, 8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경찰서 가면 얘는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다행히 경찰에서 잘 보호를 해줍니다. 이렇게 유미가 하나하나 말하는데 와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무슨 일 당했냐 하니까 발톱을 뜯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못 믿어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유미가 양말을 벗고 딱 보여주는데 진짜 엄지발톱 하나가 없어. 결국에 경찰에서 유미를 데리고 있으면서요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지금 7년 동안 벌어진 일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며칠 걸려도 부족할걸요? 자, 이제 후토시는 알았죠. 유미가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분노합니다.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찾아오는데 준코랑 같이 왔어요. 이번에 유미 돌아왔죠.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잠깐 돌아오긴 했는데 바로 나갔습니다. 자세한 건 몰라요. 경찰서에 있었거든요. 절대 말 못하죠. 할아버님 지금 안 데려가면 유미 지 아빠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엔 안 넘어가지. 완강하게 나오니까 후토시가 태도를 싹 바꾸더니 막 이러면서 돌아갔어요. 일단 돌아갔어요. 며칠 뒤에 후토시랑 준코랑 다시 왔는데요. 유미 짐 좀 챙겨야겠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않을까요? 살인마들인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자. 가방에 유미 옷가지를 대충 담았어요. 대충 막 담았는데 그러니까 이 후토시가
귀신같이 알아보고 파자마가 없네요. 파자마는 경찰서에서 유미가 입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급하게 자기 파자마, 할머니 자기 입던 거 대충 꾸겨 넣었는데 이것도 이제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후토시가 유미 파자마는 곰돌이였는데 곰돌이 어딨어요? 어딨어? 곰돌이 그거 어딨어? 이때부터 후토시랑 준코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깽판을 치면서 곰돌이 파자마! 파자마! 장롱이랑 서랍 다 열어보는 거예요. 파자마! 곰돌이 파자마! 곰돌이 파자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 파자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미 내놔 이거예요. 그리고 노부부한테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보여줘가지고 한탕 뜯으려고. 이때 막 유미 고모가 급하게 이 엄마 아빠 집으로 왔는데요. 아니, 토시 그 착하고 온화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지. 결국에는 못 찾고 돌아갔어요. 그제서야 경찰에서 후토시랑 준코의 체포영장이 나온 겁니다. 자, 일단은 유미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예요. 이게 형사들은 노부부 집에 와서 이제 이것들이 언제 오나 안 오나 이제 기다렸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노부부 집으로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후토시에게서. 경찰이 도청하고 있었거든요. 받으세요. 사인 주니까 할아버지는 숨이 크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아요. 받자마자 후토시가 바로 뭐라고 하냐. 우리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유미랑 인연이 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유미 키운 비용은 주셔야죠. 보자 7년이니까 한 500만 엔쯤 되겠네요. 500만 엔. 당장 500만 엔 힘드실 거고 일단 100만 엔 먼저 입금하시죠. 계약금으로. 100만 엔이면 한 1000만 원쯤 돼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밖에 뭐 위자료도 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네들 집에 왔다 갔다 택시비 쓴 거 달라. 뭐 시간 낭비한 거 다 계산해가지고 뭐 청구를 하겠대. 형사는 오케이 사인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100만 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유미도 돌아온다고 하니까 만나서 해결하시죠. 그렇게 몇 시간 뒤에 후토시랑 준코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택시 타고. 유미는 몰래 형사 차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슬쩍 택시 보더니 맞아요. 아줌마 아저씨예요. 둘은 천천히 노부부 집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집안에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거든요. 혹시 도망가면 안 되니까. 현관문이 열리고 이들이 완전히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형사들은 감금 치상 혐의로 체포한다. 이때 후토시가 뭐 또 꼴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영장 있어? 체포영장 보여줘. 이건 부당체포다. 바라 그러는데 반면에 준코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체포된 후토시랑 준코는 묵비권을 행사하고요. 이름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행인 게 유미가 자기 감금된 곳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쿠라에 있는 맨션 M, 맨션 V, 또 기타구에 있는 아파트도 하나 더 있었어요. 거기까지 모두 공개된 거예요. 특히 아파트에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남자아이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둘은 후토시랑 준코의 아들이고 나머지 둘은 쌍둥이인데요. 그 앞서 언급했던 후토시가 데려온 여자의 아들이었어요. 가명인데 미치코였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애들이 9살부터 5살까지거든요. 학교에 안 갑니다. 일본은 6살부터인가 학교에 간다고 하던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거주지까지 다 털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수사팀이 후토시랑 준코 신원을 알게 된 거예요. 마스나가 후토시, 오가타, 준코. 이걸로 압박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름이랑 나이는 인정을 해요. 이렇게 후토시의 참혹한 범행이 끝이 났어요. 총 7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가 2명이에요. 만약에 유미가 탈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유미도 죽고요. 뭐 다른 피해자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얘네들 너무 완벽하게 시신 처리까지 해가지고 안 밝혀졌을 거예요. 준코는요. 처음 후토시를 만난 게 1980년 여름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이때부터 오가타 집안이랑 악연이 시작돼가지고 2002년에 끝났습니다. 무려 22년 만이에요.
이렇게 사건이 밝혀졌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언론에 크게 안 나왔어요. 그냥 키타큐슈 지역 중심으로 좀 제한적으로 알려졌는데 워낙 끔찍하기도 하고 피해자도 많고 사건이 복잡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 타고서 점점 알려지면서 일본 전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고 저게 가능한 일인가 했던 거죠. 심지어 이 기사가 나오면서 기자가 욕을 엄청 먹었대요. 전화 와가지고 막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침부터 내가 이딴 기사를 봐야겠어? 너무 잔인하다고. 2005년 3월에 체포된 지 3년 만에요.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준코랑 후토시는 각각 따로 재판을 받았어요. 같은 시기에. 왜냐면 후토시는 명백한 가해자가 맞아요. 근데 준코는 범행 가담을 했어요. 처벌을 받아야 하긴 하죠. 근데 피해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따로 재판이 열렸고 준코는 모든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는 게 차라리 좋아요. 여기선 밥도 주고 잠잘 시간도 주고 화장실도 원할 때 갈 수 있는데요. 감옥이 더 좋았대요. 맨션보다. 근데 그랬을 것 같죠.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준코는 재판에 협조도 잘합니다. 너무 장기간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미도 증언을 해요. 유미는 준코가 잘 기억 못하는 거. 그런 거 유미가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둘의 입에서 나왔던 일들이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그 끔찍한 범행이에요. 반면에 후토시는 어땠을까? 후토시, 그러니까 진짜 나르도 이런 나르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그동안에 사람들 가스라이팅 한 것처럼 다 넘어오니까 그냥 술렁술렁 넘어오니까 재판부도 내가 구워 삶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오가타 일가족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니까 에도의 뜻은 표합니다. 제 주거지에서 살인이 이루어져서 대단히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했다는 말은 절대 안 하고 내가 살던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죄송하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게 피해자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 그러니까 내가 정기 고문을 하긴 했는데 그건 정말 약하게 그냥 찌릿찌릿 이렇게 한 거고 훈육 차원에서 한 거다. 아니, 자 먼저 어떻게 얘기하냐? 먼저 준코가 냉장고 관리를 하는데 냉장고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썩은 음식을 먹였대요. 후토시는 아니 여자들은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 확인하고 뭐 그러고 장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준코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훈육 차원에서 전기를 좀 가한 겁니다. 제가 준코에게는 그 번개 같은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살해된 다른 피해자들도 다 각각 이유가 있어서 가족끼리 서로 음해한 거다. 오가타 집안 사람들은 다들 사이가 나빴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더니 결국에는 다 쥐들끼리 죽이더라고요. 주범은요. 준코. 그리고 그 죽은 여동생의 남편 카즈야. 다 지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저는 제일 듣기 거북했던 게 여기서 후토시가 오가타 집 여자들과 관계를 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준코 그 어머니 시즈미 그리고 여동생 리에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저를 유혹한 건데요. 그래서 정이 나누는 사이였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여자들을 왜 죽이고 싶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해를 지시하겠습니까? 반면에 준코에게는 살해 동기가 있죠. 제가 가족들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제가 준코 엄마랑 준코 여동생이랑 관계하고 그러니까 아마 질투가 났을 거예요. 그게 동기네 동기. 만약에 이들이 후토시랑 관계를 했다고 해요. 그게 좋아서 한 걸까요? 후토시가 어떤 사람인데? 전기 충격하고 욕실을 가둬버리고 먹는 거 안 주고 그러는 놈인데 무슨 저항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죽은 게 전부 다 피해자 탓이래요. 특히 여동생 리에코에 대해서 걔는 좀 문란했어요. 스낵바 가서 일하고 아유 바람도 피우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싫어해서 죽이지. 그리고 저는 그 리에코 리에짱이라고 하면서 리에짱 사랑했습니다. 소중히 대했어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이 리에코를 리에짱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역겨워요, 진짜.
어쨌든 뭐 아이들, 아야랑 유키 죽인 것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그럼 뭐 죽어 있던데요? 제가 외출하고 오니까 죽어 있던데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 있더라고요. 그 유키는 욕조에서 빠져 죽었다고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시신도 준코가 치운 건지 며칠 지나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경악했던 게 이 사페 새끼가 죽은 아야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좀 정신 붙들고 얘기를 할게요. 아야짱이 참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 만들고 말을 참 잘 들었는데 그렇게 돼서 저도 아쉽습니다. 아야짱이 얼굴이 참 예뻤거든요. 머리도 좋고 야무진 게 아이 그 요정집에서 일하면 딱일 것 같은데 아마 한 5년 정도 교토 게이샤 오키아에 맡기면 거기서 혹독한 수업을 받으면 훌륭한 게이샤가 됐을 텐데 아 그럼 나한테도 돈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유, 아쉬워. 이걸, 이걸 법정에서 그 죽은 애를 데리고 농담을 하고 있어요. 게이샤가 돼서 나 돈 벌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한번 법정에서 좀 분위기가 무겁고 하니까 내가 사람들 한번 웃겨볼까? 그 나르 특유의 주도권 있죠. 내가 분위기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막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막 이렇게 나왔어. 듣고서 후토시는 막 흡족해 하는 거지. 내가 웃겼네? 신나서 더 떠들어. 그러니까 웃었던 사람들도 분위기 파악하고 막 이러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나. 자, 검찰은요, 후토시랑 준코가 사리를 품고 함께 공모했고 계획적으로 7명을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둘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자, 이때 법정은 잠깐 술렁이는데요. 어떻게 후토시랑 준코랑 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냐? 후토시는 무조건 사형이었거든요. 사형 다 예상했어요. 근데 준코도 사형이다? 지난번 엑스제팬 토시 사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일본에서는 성인이 세뇌를 당한다. 여기에 대한 형벌이 좀 애매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폭력, 사기, 감금 이건 범죄인데 세뇌? 이게 없어요. 범죄 항목에. 우리나라도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이걸 많이 적용하는 편이라고는 해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런 걸.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래요. 세뇌를 당해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인다. 이건 성인이 자기 판단 하에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도 자발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처벌이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검사 측 주장은요. 준코랑 후토시 사이에 지배관계는 없었다. 후토시가 지능적으로 금전을 챙겼다면 준코는 즉흥적인 성향으로 빠르게 결단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콤비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형사 책임은 동일하다는 거죠. 둘 다 사형. 자,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전문가를 많이 데려와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 이 사건에서 준코도 피해자입니다. 그것도 가족을 다 잃은 피해자입니다. 이 통제당하는 여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스쿠바 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동원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코가 저는 사형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잃어버린 저의 20년을 체포되고 나서 단 3년 만에 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디 안전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야짱과 유키쿤이 자주 떠오릅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겸허히 사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때 유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법정에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막 욕했어요. 내 인연 이러면서 네가 그러고도 감히 아이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반면에 후토시는 어땠을까요? 최후 진술 10분이 주어졌거든요. 후토시가 18페이지나 되는 종이를 들고 나와서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큰 소리로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읽는데요.
검사는 준코의 말만 믿고 이미지를 먼저 그려놓고 하나씩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소송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증거 다 만들어서 항소심에 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2005년 9월에 재판부는 후토시와 준코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후토시 바로 항소하고요. 준코는 항소 안 하겠다 했어요. 저는 죽어 마땅한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이는데요. 변호인단이 그래도 이거 아니라고. 어떻게 당신이 후토시랑 똑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냐. 계속 설득해가지고요. 여성단체 도움도 좀 받고 항소를 준비를 해요. 2007년에 준코 2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사는 준코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또 반성하고 있고 또 후토시에게 통제당했다라는 점이 일부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후토시는요, 사형, 원심 유지. 이후에 최대 재판소까지 다시 또 항소를 하는데요. 판사 뭐라고 했냐면 후토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유지했어요. 아직 사형 집행은 안 됐고요. 후토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사형 집행하는 나라니까 언젠간 죽겠죠. 아니 사형수 중에 후토시 집행 안 하면 누구 집행해요? 그래도 너무 더 화가 나는 건 후토시는 여러분 죽으면요 묘지에라도 묻힐 거예요. 뼈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묘지라도 묻어줘요. 근데 다른 피해자들은 흔적도 없어요. 몸이 갈기 분해돼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신 못 찾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나도 모르게 욕을 저도 정말 쌍욕 나와요. 너무 오래 살려두는 거 아닌가? 근데 집행을 왜 안 하지? 참고로 유미는요 미성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미도 사실은 살인에 다 가담을 하고 시신도 훼손하고 했는데 이제 온전한 피해자로 인정이 돼서 범죄자 피해 보상금도 받았고요. 좀 힘들게 사회에서 잘 적응해 가고 있다고 해요. 오늘 사건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너무 잔인해서 영화도 이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참고로 영화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넷플릭스에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드라마로 만들어진 게 있다고 하고요. 소설책도 있다고 하고 저는 솔직히 못 보겠어요. 이렇게까지 저는 제가 리서치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설로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소설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5명 은 성인인데 어쩜 이렇게까지 한 남자에게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나 싶은 거죠. 왜 중간중간에 이상함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가?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세뇌가 무서운 것 같아요. 후토시 맨션은 그냥 작은 사이비 종교였지. 준코의 아들은 누가 키우고 있어요? 준코의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됐습니다. 20대고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후지TV에서 만든 다큐에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얼굴 가리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좀 치료를 잘 받았길 바라는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분명히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심적인 장애를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깔끔하게 사라지겠어요? 그냥 사이비 종교예요. 여기 딱 들어가면 진짜 악어한테 물린 것 마냥 꽉 잡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못 나와. 오가타 친척들이 뜯어 말릴 때도 전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거고 저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오히려 가족들이랑 함께였기 때문에 죄의식이 덜했고 더 세뇌당하기 쉬웠을지도 몰라요. 왜 사이비 종교에도 부부가 동시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같이 가고 그런 거 아닐까? 오늘 사건은 여러분도 듣기 힘드셨을 텐데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